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온 것 같지 않나요? 요즘 기온이 하루하루 올라가면서 제 기분의 텐션도도 한껏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날씨가 점점 풀리니까 올해는 또 어떤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지 기대도 되고 이제 정말로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아서 파릇파릇한 기분도 들고요. 날이 풀리니까 여기저기 놀러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생각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열정도 더 샘솟는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저는 굉장히 추운 겨울을 견디기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항상 봄, 여름이 되면 기분이 좋아져서 야외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 성격도 더 밝고 쾌활해지곤 했거든요. 겨울에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더 처지는 것 같고 더 다운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봄, 여름에는 항상 저에게 생기라는 게 더 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겨울을 좋아하는 지인분들은 나는 더워지는 게 너무 싫어서 날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겨울이 가서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오히려 생기가 돌면서 활력을 되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한껏 만끽하는 게 정신건강에 꽤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꽤 건강하구나, 양호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날씨 변화를 느껴보기도 하고 집 근처 산책도 하고 하시면서 자연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나는 엄마처럼 살아갈까라는 책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 책을 구매를 한 이유가 엄마랑 굉장히 많이 다퉈서 구매를 했었어요. 저랑 엄마랑 성향이 꽤 비슷한 부분도 있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엄마처럼 살기가 싫었나 봐요. 제가 생각할 때 엄마 성격은 너무 예민한 것 같고 나랑 잘 맞지 않는 성격이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엄마의 여러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엄마보다 더 유하고 인정 많고 더 푸근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구매했던 것 같거든요. 모녀를 보면 닮아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엄마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저에게서 문득문득 발견할 때 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내가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불편해했던 엄마의 이런 성향을 그대로 빼닮았네? 라는 생각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나는 엄마처럼 살아갈까에 대해서 같이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로라 렌스 퓨어스타인이라는 미국인 작가가 쓰신 책인 것 같아요. 30년 이상 경력의 심리분석, 정신분석 전문가고요. 자존심, 자아, 성, 신체 이미지,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치료해왔다고 합니다. 여성들을 많이 치료하셔서 이런 책을 쓰셨나 봐요. 딸과 엄마. 챕터는 총 11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바라보는 나, 내가 바라보는 나. 엄마가 나를 바라보셨을 때 나는 엄마에게서 내 얼굴을 보았다. 영화 조이러 클럽. 나는 제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다가 오랜 습관에 흔들릴 뻔한 나의 기억을 떠올렸다.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의사들은 병원에서 간호하면서 고통 없이 가시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지만 순간 나는 어떻게 하면 집에 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특별한 도우미 역할을 도맡아 왔다. 특히 다른 식구들이 주위에 없으면 더욱 그랬다. 오래전에 분석 훈련 차원에서 심리치료에 참여했을 때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심리치료사로서의 나와 어머니의 특별한 도우미로서의 나를 분리해 준 이 과정 덕분에 나는 개인적으로 성장했고 연구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와 나에 대해 글을 쓰면서 비로소 내 안의 진정한 목소리를 발견하게 됐다. 글을 쓰면 쓸수록 어머니의 자아상이 내 자아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됐는지 더욱 확실히 알게 됐다. 나는 어머니와 내가 윗세대에서 일종의 일그러진 거울을 물려받았음을 깨달았다. 제니와 그녀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병실에 들어가 혼수 상태에서 태아처럼 웅크린 채 죽어가는 어머니를 봤을 때 흐물거리는 빨간 젤리가 든 반투명 컵과 뜯지 않은 반 파인트짜리 탈지 우유가 침대 옆 쟁반에 놓인 게 보였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인공호흡기의 일정한 박자와는 달리 불규칙하고 나지막했다. 이런 어머니에게 젤리와 우유라니 정말 우스웠다. 어머니가 죽어가든 아니든 영양사들이 분명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을 텐데 말이다. 난 빛을 차단하는 무거운 셔터 같은 그녀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 전날 폐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깊은 바닷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다이버처럼 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내게 건네셨다. 집에 가고 싶구나. 난 그때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위해 그 익숙한 역할을 또 한 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울 때 어머니를 도와주던 내 특별한 역할 말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한 말을 급히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맞서 싸우든 아니든 어차피 병원에서 돌아가실 테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내가 쓴 글이다. 어머니의 죽음을 앞둔 내 심경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다른 식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나는 우울한 초록색 벽과 빳빳한 커튼에 둘러싸인 채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렇게 병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철제 침대 위에서 그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웅크린 채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우리 모녀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 생각들이 내 안에서 마구 쏟아져 나왔다. 글을 쓰는 동안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끈질기게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해서 내가 어머니의 특별한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말이다.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나는 어머니의 유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외할머니는 미국으로 처음 이주해 와서 로어 맨해튼의 빈민가에서 무척 힘들게 사셨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할아버지는 일을 하느라 바쁘셨고 할머니 역시 자주 피곤해하시고 집안일에 자식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으셨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오빠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혼자서 또는 사촌과 함께 노래를 부를 때 할머니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어머니가 자식으로서 사랑받는 방법은 그렇게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이었다. 나는 어머니 역시 자신을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도움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을까? 어머니는 자신을 부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딸인 나 역시 그렇게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사람이란 누군가에게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을 뜻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의미는 여전히 똑같았다. 단 이제 어머니는 노래를 불러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특별한 사람이 되는 대신 자신의 기분이 언짢을 때마다 내가 베푸는 배려를 통해 그 특별함을 누리게 된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몸짓을 읽으며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면 어머니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배웠다. 물론 어머니와 다른 식구들이 여러 방식으로 애정을 줬지만 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어머니를 달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할 때 어머니가 보내는 무언의 신호였다.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그랬듯 나는 특히 어머니의 심란한 기분을 차분히 진정시켜 드릴 때 뿌듯했다. 어머니가 마당에 정성스럽게 심어 놓으신 수양버들이 벼락에 맞았을 때 또는 학교 양호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 남동생이 운동장에서 뱀에 물렸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내가 나타나고 나서야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긴장도 얼마간 풀어지시는 듯 했다. 어머니와 나는 각자의 어머니를 위해 서로 다른 역할을 했지만 자아상에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마다 왜곡된 자아상을 키운 것이다. 우리 모녀가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봤다면 각자의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 자기 가치의 일부가 결정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와 나의 공통된 문제에 대해 글을 쓸 당시 나는 그동안 배운 것들 덕분에 수년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나의 자아상을 어머니의 자아상에서 분리할 수 있었다. 남자 같은 코가 싫었어요. 앞서 언급한 제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녀의 자아상은 어머니의 왜곡된 자아상이 각인되면서 생겨났다. 왜곡된 자아상이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자기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자신의 능력과 가치, 신체적, 정신적 특징에 대한 견해를 말한다. 아울러 자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어느 한 가지 특징으로 자신의 전체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제니가 처음 상담실에 들어와 조용히 인사를 건넸을 때
상대를 피하려는 눈빛과 절제된 몸짓이 눈에 익었다. 그녀가 내 앞에 놓인 넓은 의자 한가운데 반듯하게 앉고 나자 우리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제니는 윤기 나는 젓갈색 곱슬머리를 초조하게 꼬고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에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은 반짝거렸다. 마침내 제니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저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얼굴에 뾰루지까지 나요. 마치 남자를 차지하려고 다른 여자들과 경쟁을 벌여서 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는 대신 집에서 빈둥대며 먹기만 한 적이 많아요. 마음에 드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상황이 오면 거의 미쳐버리죠. 이런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다 보니 최면요법, 명상테이프, 안정제, 항우울제까지 안 써본 게 없어요. 제니는 전에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고 유년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신의 사회생활과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식과 이론만 있을 뿐 여전히 침실이나 데이트 장소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침대에서 불안해할 때면 엄마가 침실에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침실에서 엄마를 어떻게 나가게 하죠? 앞서 말했듯 제니는 자기 외모, 특히 코에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 남자 같은 코 때문에 남자들의 관심을 못 받아서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을까 봐 두려워했다. 좋아하는 남자와 침대에 있을 때면 자기 코 때문에 남자가 도망가 버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긴장을 풀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코가 작은 여자들만이 데이트 상대를 얻기 위한 게임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중학교 때도 남자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여자애들은 모두 코가 작고 귀여운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니를 유심히 바라보면 웃을 때 파이는 보조개와 짙은 갈색의 큰 눈,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온다. 그녀의 코는 얼굴의 다른 부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보였다. 어떻게 해서 코에 콤플렉스가 생겼느냐고 묻자 제니는 어머니가 넌 아빠의 큰 코를 닮았어 라고 자주 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성장기의 제니는 거울을 볼 때마다 코를 제일 먼저 보게 됐다. 다른 여자애들에 비해 못난 남자 같은 코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말이다. 자신의 다른 장점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얼굴을 전체적으로 볼 줄도 몰랐다. 10대 시절 제니는 코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못해 코가 작고 귀여운 예쁜 여자애들이 있는 사교 행사를 피하기 시작했다. 성인이 돼서도 다른 여자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데이트를 꺼리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우리는 제니의 어머니인 소냐가 딸을 바라보는 시선을 제니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제니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됐는지 알아봤다. 제니는 어머니가 내 딸은 코 때문에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신 역시 그렇게 믿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왜 그렇게 자신의 자아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이유는 제니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영향력이 있는 어머니를 어려서부터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두 언니가 어머니에게 큰 영향력을 허용했기 때문에 제니 역시 그랬다.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날씨가 맑더라도 네 엄마가 흐리다고 하면 흐린 거다. 결국 소냐는 제니에게 엄마의 동의를 얻으려면 엄마와 생각이 같아야 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 제니가 학교에 쓰고 가려고 빨간 모자를 고르고 어머니가 파란 모자를 고르기라도 하면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따주는 동안 둘 사이 한바탕 신경전이 오갔다. 빨간색은 별로야. 옷 색깔하고 안 어울리잖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난 빨간색이 좋으니까 이모자로 할래요. 이럴 때 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인상을 썼고 속상하고 억울한 기분으로 학교에 간 제니는 결국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대가 될 때까지 제니는 자신만의 취향이 없었다. 그녀의 취향은 어머니의 취향과 뒤섞여 있었다. 15살이 되자 제니는 외출을 꺼리고 집에 틀어박혀 마구 먹어대는 바람에 살까지 불어났다. 그러자 어머니의 잔소리에는 살 빼라는 말이 추가됐다. 이 도넛들 좀 봐. 이게 다 엉덩이 살로 곧장 가는 거야. 사실 제니는 어머니보다 가슴이 컸기 때문에 엉덩이가 몸매와 균형을 잘 이루었다. 그렇지만 소냐는 제니의 엉덩이를 결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 자신의 여성스러운 엉덩이가 이른바 있으나마나한 자신의 가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어렸을 때 제니는 자신이 흠이 있는 아이라는 생각마저 하게 됐다. 어머니가 자신의 외모를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본인 자신을 가혹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딸 역시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음을 알게 됐다. 제니의 어머니 역시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성장했던 것이다. 소냐의 어머니인 나디아는 자기처럼 풍만한 몸매가 아니고서는 남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딸에게 심어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니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더욱 정확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남녀 모두에게 코나 엉덩이 따위로 가치와 매력이 매겨지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 말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할머니의 왜곡된 자아상이 어머니의 자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왜곡된 자아상이 자신의 자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야 했다. 이런 세대 간의 사슬 속에서 생각 고리를 바라보고 나자 그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외모를 흠잡은 이유가 자신에게 타고난 결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머니에게 왜곡된 자아상이 있었기 때문임을 확신하게 됐다. 앞으로 우리는 제니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전에 우선 자아상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며 우리 각자의 자아상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보자. 탯줄로 연결된 우리 두 사람. 우리는 저마다 자신에 대해 일정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받아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신생아들은 어머니의 얼굴 생김새를 분간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목소리와 손길에 의해 어떤 메시지를 전해받는데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게 될 방식의 토대가 된다. 갓난아기 시절 우리가 기저귀에 오줌을 싸거나 피곤해하거나 배고파했을 때 어머니가 마음을 달래주는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었을까? 아니면 별달리 해줄 게 없다는 식으로 무심한 반응을 보였을까?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몸을 씻겨줄 때 우리는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을까? 아니면 성가시다는 듯한 투박한 손길을 느꼈을까? 9달 동안 어머니와 한 몸으로 연결된 아기의 자아상은 어머니의 자아상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더욱이 어머니와 딸은 같은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연대감이 더욱 깊어지고 어머니는 딸에게 더 강한 애착을 느낀다. 물론 딸은 처음에 어머니에게 밀착돼 있어야 나중에 어머니에게서 서서히 분리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연결고리가 단단해지면서 딸이 어머니에게서 분리되지 못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도 한다. 부정확한 자아상을 가진 어머니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절실하며 간절하다. 왜 그럴까? 어머니는 딸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고 싶기 때문이다. 자신과 딸에 대한 어머니의 메시지는 딸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주로 표현되긴 하지만 미묘한 표정, 몸짓, 목소리로 잘 전달될 수 있다. 가끔은 무거운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메시지가 딸의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가 진정한 거울을 전해주는가 아니면 왜곡된 거울을 전해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데니엘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는 진정한 거울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녀의 어머니 일로나는 운동에 전혀 소질이 없었지만 자라면서 그 이후로 자신을 비하하는 일은 없었다. 일로나의 어머니가 딸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해 음악에 대한 관심을 키워주고 진정한 자아상을 길러주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일로나는 진정한 자아상 덕분에 기타를 배워 연주를 즐기게 됐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하고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일로나는 충분한 성취감을 누렸기 때문에 딸 데니얼 역시 자라면서 그만큼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일로나는 자신이 데니엘의 나이 때 운동에 소질이 없었다고 해서 딸 역시 운동을 못하게 막지는 않았다. 또한 음악과 같이 자신이 소질을 보이는 분야를 딸에게 강요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데니엘이 테니스에 관심과 소질을 보이자 스스로 재능을 깨닫게 도와주고 나아가 진정한 자아상을 찾게 해주었다. 일로나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것처럼 딸 데니엘의 재능을 키워주었다. 10대가 되자 데니엘의 타고난 실력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운동을 즐기면서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하고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됐다. 한편 데니엘의 어머니와 달리 매기의 어머니는 일그러진 거울에 의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 매기는 상담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늘 그런 식이죠. 엄마의 눈은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수천 마디를 쏟아냈어요. 엄마의 한숨소리, 굳게 담은 입술, 찡그린 표정, 딱딱한 태도, 가늘고 차가운 목소리는 엄마가 결코 할 수 없던 일을 제가 하려고 할 때, 제 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확실한 한마디를 보냈죠. 그럴 때마다 전 바로 엄마가 됐어요. 억압당한 어린 소녀 말이에요. 이 말을 하기 전 시간에 우리는 매기의 자아상이 어머니인 브렌다의 자아상과 얼마나 닮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브렌다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다. 어린 시절 친구 집에 가는 대신 가끔 혼자 놀려고 하면 어머니가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브렌다는 친구가 많았고 그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다. 그 결과 그녀는 어머니가 된 후 무의식적으로 일그러진 거울을 딸에게도 물려주었다. 매기가 가끔 친구와 놀지 않고 방에서 혼자 놀면 정말로 혼자 놀고 싶어서 그런 거니? 라고 물었다. 12살이 되자 매기는 뭔가 혼자 하려고 하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진정한 자아상이 있었다면 혼자서 즐기는 경험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강박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딸이 태어나기 전에 품은 환상 역시 딸의 자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10대 때 외모 때문에
어머니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버라는 언젠가 금발의 눈동자가 파란, 자기보다 훨씬 예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갈색 곱슬머리에 갈색 눈동자인 딸이 태어나자 실망스러워했고, 한때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딸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다. 이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삶에서 낸시 프라이데이는 임신을 하기 전에 부모가 아기에 대해 환상을 품는데, 심지어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 또는 꿈꿔온 삶을 바탕으로 태어날 아기의 외형, 체격, 성별, 머리 색깔까지 상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자아상이 왜곡된 어머니가 출산 전에 이런 상상을 했다면 태어난 아기가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 때 아기를 통해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자아상이 왜곡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환상을 만족시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아이는 어머니가 원하는 이상적인 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그리고 역시나 부정확한 자아상을 갖게 된다. 헤일리의 이야기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자. 그녀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아이린은 딸의 검고 굵은 머리카락을 보고 흡족해했다. 자신은 태어날 때 머리카락이 없었던 데다 머리카락이 언제나 갈색이고 가늘었기 때문이다. 아이린은 그동안 항상 열등감을 느껴온 여동생의 검고 굵은 머리카락에 헤일리의 머리카락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내내 딸을 결점이라고 넘는 완벽한 아이처럼 대했다. 그 결과 아이린은 딸이 드러냈을지도 모르는 감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헤일리는 자신이 완벽하다는 어머니의 믿음을 부정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자라면서 헤일리의 머리카락은 짙은 갈색으로 변했다. 그러나 아이린은 딸의 머리카락이 변함없이 검다고 하면서 잡지에 머리카락이 검은 여배우들이 나오면 우리 헤일리하고 색깔이 똑같네 라고 말했다. 헤일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엄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여자아이라는 왜곡된 자아상을 키우고 말았다. 게다가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숨겨야 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신의 자아상에 따라 어떻게 딸을 바라보는지, 또 그것이 딸이 자신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다. 그러나 딸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딸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딸은 어머니가 진정한 자아상을 갖고 있어서 어머니 본인에 대한 의심이나 수치심을 감출 필요가 없을 때 어머니를 상당히 정확하게 바라본다. 반면 어머니가 가면을 쓰고 딸을 대하면 딸은 어머니를 진정한 모습이 아닌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 3년째 상담을 받은 린다는 남의 흠을 잡기 좋아하고 독단적인 어머니의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됐다. 린다의 어머니는 사실이 아닌 잘못된 짐작에 비추어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부인 몰래 바람을 피웠어. 그러니까 부인이 떠났지. 내가 장담하는데 저 목사는 술을 마신다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는 거야. 어렸을 때 린다는 어머니의 말이 항상 옳은 줄 알았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합당한 의견이 있어도 스스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인이 돼 상담을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다 안다는 듯한 어머니의 태도가 사실은 불안함을 숨기기 위한 도구였음을 알게 됐다.
린다가 자신의 의견 역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얼마간 시간이 걸렸다. 어린 자녀에게 어머니는 더없이 강력한 존재이므로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와 더불어 일그러진 거울까지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 결국 본인이 열등하고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어머니를 넘어서서 뭔가를 이루면 어머니에게 상처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만다. 내 안에서 어머니를 발견한 순간, 언젠가 아들이 내가 어떤 순간에 내 어머니와 똑같이 특유의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들이 말해주기 전까지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 표정을 다시 지어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아마도 아주 어린 시절 어머니의 표정이 내 표정으로 녹아들어 하나가 됐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다른 영장류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머니를 모방해 생존 기반의 행동을 배우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루이스 코졸리노가 인간관계의 신경과학에서 설명한 대로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시력으로 특정한 표정들을 흉내낼 수 있다. 뇌의 전두엽에 있는 거울 뉴런을 통해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다. 눈, 눈썹, 입술을 움직이는 특정한 방식에 의해 분노, 슬픔, 혐오, 놀람, 기쁨, 두려움의 감정이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나면 우리는 이 표정들을 자기 것으로 흡수할 수 있다. 유아 연구와 성인 치료에서 비어트리스 비비는 신생아와 어머니의 표정 반영을 설명하면서 이 개념을 확대했다. 이 반영 과정은 신생아와 어머니가 서로 마주볼 때 양방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신생아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변해 자신의 표정과 비슷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동시에 자신의 표정이 점점 변해 어머니의 표정과 비슷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호프 애들만의 엄마 없는 딸들에도 좋은 예가 나온다. 애들만은 3살 때 어머니와 떨어져 자란 33살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는데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얼굴에 문지르던 것을 기억하고 나서야 자신이 어머니의 행동을 따라해 왔음을 깨닫게 됐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놀랍군요. 제가 하는 이상한 행동에 이렇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니. 어렸을 때 어머니를 모방해서 습득한 행위는 몸에 깊이 배어서 그 흔적을 깨끗이 지울 수 없다.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가 어머니의 근심스러운 표정을 모방했다면 성인이 돼서도 그와 비슷한 표정으로 우울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또 그들의 반응이 우리의 자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방에서 본받기로. 커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단순한 모방은 복잡한 모방으로 변화해 간다. 즉, 어머니를 본받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딸은 어머니의 특성들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어머니와 똑같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때 바람직한 본받기 과정은 어머니가 진정한 자아상을 지니고 있어 딸의 자아상을 제대로 뒷받침해 줄 때 이루어진다. 반면 바람직하지 못한 본받기 과정은 어머니가 왜곡된 자아상을 지니고 있어 딸 역시 왜곡된 자아상을 키우게 될 때 이루어진다. 어렸을 때 시드니는 어머니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옷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과 함께 쇼핑을 하면서 고른 단추와 장식으로 딸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시드니는 탁자 위에 반짝이는 검은 단추들을 둥글게 늘어놓거나 구멍이 숭숭 뚫린 레이스 면장식을 쌓아놓던 일을 기억했다. 나중에 10대가 된 시드니는
바느질 수업을 들었고 성인이 돼서는 퀼트를 즐겨 했다. 그녀는 즐겁게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내면화해 어머니를 모방했고 이를 계기로 바느질 솜씨를 키울 수 있었다. 반면 수저는 어머니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자아상을 키웠다. 전 엄마에게 앙심을 품고 크레이그와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네요. 20년 동안 제 결혼 생활은 남루했어요. 술 취한 남편의 흐리멍덩한 눈에서 저는 패배자의 표정을 봤죠. 엄마는 저를 크레이그보다 더 잘난 남자와 결혼시키려고 애쓰셨어요. 본인이 농부인 아버지와 결혼해서 불행하셨으니까요. 엄마 역시 스스로 나고자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결혼하신 거였죠.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결정을 해서 엄마 뜻에 반항하려고 했고 결국 엄마와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한 실망감만 안게 됐어요. 수전처럼 왜곡된 자아상을 지닌 어머니를 본받는 여성이 많은데 놀랍게도 이들 중에는 자신이 어머니와 전혀 다르다는 생각으로 심리상담을 시작하는 여성들이 있다.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 직업, 결혼관, 양육법을 선택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은 부모에게서 독립했다고 믿기 위해 반항하는 10대와 비슷하다. 사실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에게서 분리됐다고 말할 수 없다. 자신의 반항을 과시하며 그 주위를 맴도는 이들은 집에 있는 부모에게 매여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수업을 빼먹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망가뜨린다. 반발적인 본받기를 선택하는 딸은 이처럼 반항하는 10대와 같다. 딸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매우 치열하게 애쓰지만 사실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머니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딸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존재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딸이 10대의 반항아처럼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결국 어머니와의 무의식적인 연결고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호프 에델만의 엄마 없는 딸들에도 언급되는데 에델만은 어머니 때문에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여성을 상담한 의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 의사는 이 여성의 문제는 너무도 완강하게 어머니와 반대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역시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리치료 전문가인 로버트 캐런도 긴밀해지기에서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다. 그는 어머니와 갈등을 겪은 듯한 여성들을 치료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어머니를 강하게 본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그것도 어머니의 운명 중 가장 불행한 면을 물려받으며 남성이나 자신의 운명 전반에 대해 냉소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딸이 어머니를 물려받는 데는 유년기의 어머니가 생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도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를 계속 곁에 둘 수 있는 방식으로 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문화의 일그러진 특성도 우리의 자아상에 영향을 끼친다. 윗세대 여성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다. 문화라는 틀 안에 나를 구겨 넣으며 얼마 전 30살의 한 여성에게 이 책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65인 저희 엄마가 제 나이였을 때 시대가 어떻게 달랐는지 이야기하실 건가요? 이 질문은 이 책의 핵심과 맞닿아 있었다. 물론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요즘 여성들은 과거의 여성들에 비해 훨씬 많은 기회를 누린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성취에 비해 여성 전반의 자아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여성운동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지만
어머니와 딸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공통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시대의 문화가 요구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스스로 꾸짖는다. 많은 여성들이 무언가에 전력을 다할 때 자신의 모습이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두려워한다. 의욕적이고 열성적인 태도로 직업 전선에 뛰어든다든가 베란다에서 독서를 하며 더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또는 군침이 도는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먹을 때나 자기 의견을 확고하게 표현할 때 등 상황은 다양하다. 여성의 섭식 문제, 사회적인 맥락과 문화의 내면화에서 수정 거트윌은 이 문제에 숨겨진 원인이 무엇인지 밝혔다. 책에 따르면 어머니들은 여성들은 정서적인 보살핌과 특권을 누리기보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흡수하는데 이 때문에 좌절된 욕망과 마음속에 쌓인 분노가 여성의 일상 속에 뿌리를 내린다고 보았다. 어머니는 딸을 키우면서 집안에서는 이해와 사랑을 원해도 되지만 밖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드러내면 좋지 않다는 모순적인 메시지를 어린 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심어준다. 결국 딸들은 어머니를 본보기 삼아 욕구를 드러내면 나쁜 아이라는 왜곡된 자아상을 키운다.